흔적. 자음의 카브레 지음 권가람 옮김. 인간이 오라면 악마는 육이며 악마가 육이라면 신은 칠이지. 이 원숭이는 천국으로 가 버렸지. 블랙 프랜시스. 그렇게 큰 슬픔에 잠겨 본 적이 없었어. 내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지. 기차가 굉음을 내며 터널을 지나자 승객들은 뭔가를 간절히 갈구하는 개미들처럼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고, 나는 마이루스 투엔 역에 아무도 없는 승강장에 혼자 남겨졌어. 누군가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 처음에는 멜로디의 정체를 분별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곧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에 나오는 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지. 시벨리우스를 지하철에서 휘파람으로 첫 번째 개미 통로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개미 한 마리도 없더군. 쓸데없이 불을 밝힌 통로에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는 흰색 타일이 깔려 있었어. 음악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나는 10분 후 있을 인터뷰는 완전히 잊은 채 몇 걸음을 더 옮겨보았지. 그 인터뷰는 내 인생을 제자리로 되돌려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었어. 만일 가능하기만 하다면 말이야. 집을 도망치듯 나온 지 3년이 됐구나. 손을 놓고 있으면 일주일 후 내 삶에 아무 관심도 없는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을 때였어. 숨도 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기차를 탔지.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코펜하겐에서 그곳 사람들의 고집스러울 정도로 체계가 잡힌 일상을 한껏 부러워하고 있었고, 생활비가 지독히도 높은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몸으로 부딪혀 배우는 중이더군. 그래서 노르웨이로 가는 페리를 탄 것 같기도 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형제들, 도망친다는 건 가족이든 소니아이든 그들의 불만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했지. 첫 번째 시도가 오슬로였던 거야. 배에서 내려 중심부에 있는 아주 비싸고 낡아빠진 숙소를 찾았지. 그 이후로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노르웨이어든 덴마크어든 스웨덴어든 아니면 영어든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슬로에 발을 내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조개처럼 문을 꼭 닫고 처박히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환한 웃음을 띠고 사랑꾼 라틴 남자티를 팍팍 내면서 살아가기로 했지. 여자들이 좋아하더군. 그리고 남자들도. 2달 동안 피자헛에서 설거지를 하고 3달 동안 이탈리아 식당 흉내를 내는 곳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어. 돈 때문에 일한 건 아니고 조개처럼 계속 문을 닫고 살까봐 그랬던 거지. 일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정말 한심한 수준의 노르웨이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 노르웨이 사람들로부터 더 큰 동정심을 사는데 도움이 됐지. 그런데 형제들, 노르웨이 사람들은 진짜 기가 막혀. 얼굴에 알 수 없지만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순진함이 늘 묻어 있어. 그리고 전부 자기들 같은 줄 알지. 남의 인생에 간섭 안 하고 이웃의 해를 안 끼치고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음흉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뭉크 미술관 현관에 지갑, 신분증, 열쇠가 가득 든 30개쯤 되는 가방이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있으면 일단은 안 돼. 키킨 하지 마. 그러고는 포기한다고. 하지만 젠장 매일 그 가방들을 보고 매일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걸 했더니 와, 노르웨이에서는 도둑질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누가 알았겠어? 뭐가 필요해서 훔친 건 아니고 기술의 완성을 위해 노르웨이 남자들과 여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두지. 그들은 북쪽에 너무 오래 살아서 뇌가 꽁꽁 얼어버린 것 같거든. 그 아첨꾼 페레브로스가
피아노를 관둔다고 하기 며칠 전 오슬로 대학 홀에 왔던 날은 또 어땠는지 알아? 형제들, 멍청한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에 소나타, 봄, 느끼함, 크로이처, 잘난 척 심함, 그리고 프랑크 소나타, 완벽함을 연주하던 날, 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지. 말 그대로야. 형제들, 이 노르웨이인들은 정말 노르웨이인들다워서 오슬로 대학 홀의 코트 보관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복도에 그냥 행거 몇 개를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돼. 어때 형제들? 그 사람들은 불평할 자격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크레모와 브루스가 작품 번호 24의 안단테 악장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난 키킨 이건 너무 지겨우니까 그냥 오줌이나 싸러 가자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갔더니 끝없이 걸린 외투들이 나에게 키킨 젠장 지금 일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크로이처 소나타가 절반쯤 지났을 때 나는 싱글벙글 콘서트 홀로 다시 돌아왔지. 도둑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데 있어서 노르웨이인들은 정말 진심이야. 집을 그리워해 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 형제들, 엄마가 매달 몰래 용돈을 좀 보내줬는데도 말이지. 엄마의 사랑이란 그런 거더라고. 아빠는 내가 오슬로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하루는 엄마가 혼자 있을 것 같은 시간에 집에 전화를 해서 내 인생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마치 바르셀로나에 있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지. 엄마한테는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잖아. 좀 오버를 한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엄마가 쿼드라스 집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데 왜 소니아를 버린 거냐고 물었을 때 우는 척을 했거든.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 엄마, 내 거시기가 작다고 비웃는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 엄마, 롤링스톤스도 제스로 툴도 몬테베르디도 그리고 그냥 음악이라면 다 싫다는 교양 없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해요? 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 차라리 그냥 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그래 키킨 잘했어. 왜냐하면 계속해봐야 소용없는 그 대화 이후로 엄마는 진짜 매달 돈을 두둑하게 보내줬거든. 결론적으로는 말이야. 그래 가끔 엄마를 생각한다는 말이 맞아. 엄마를. 하지만 엄마 말고도 더 있어. 내가 소니아나 아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원치 않는데도 모두에 대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온단 말이지. 그럴 때면 난 북쪽을 바라봐. 마치 가족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얼려버리기 위해 라플란드나 필요하면 북극에라도 가 버릴 거라고 운명에게 협박이라도 하듯 말이야. 이 터널 끝에 어쩌면 굽이진 길이 있을까? 아니다. 터널의 끝은 여전히 고든 길에 사람 흔적 없는 흰색의 무균 타일만 깔려 있는 걸. 광고판에 서 있는 브래드 피트만이 음흉한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면서 들려오는 멜로디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하지만 멀리서든 가까이에서든 지하철 아래에서 들리는 시벨리우스 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더군. 브래드 피트 옆에는 살로우 같아 보이는 해변 사진이 붙어 있었지. 마치 이스라엘의 사랑스러운 효율성이 보장하는 절대적 안전 속에 휴가를 보내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이라고 오슬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같았어. 사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지. 왜냐하면 정말 살로우 같았거든. 이런 걸로 속이는 건 아주 쉽단 말이야. 정말 미키 사가라의 별장이 보이는 것 같더군. 살로우를 이스라엘이라고 속이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어? 그 사기꾼들은 살로우를 이스라엘의 관광 명소인 도르라는 곳으로 둔갑시켜 놓고선 작은 배들, 그물, 행복한 어부들, 불가사리, 그리고 카지노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명화 같은 풍경에 해변과 항구에는 야생의 환경, 어부들의 전형적인 삶과 전통 음식들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스라엘의 친절한 모습을 발견하러 오세요. 아주 매력적이랍니다. 저런 사기에 화가 나 뒤로 돌아왔더니
방금 전철에서 내린 것 같은 승강장이었어. 핀란디아는 마치 조롱하듯 여전히 혼자 남겨진 바닥 타일을 호령하고 있었지. 또 다른 열차가 도착해 세상의 모든 멜로디를 집어삼키고 지하철에 열린 문이 갈 길 바쁘지만 시벨리우스에게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는 게 분명한 시민들을 토해낼 때까지 내가 특별히 시벨리우스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야. 하지만 거의 고문처럼 괴로운 수준으로 음악에 대한 재능을 나타난 게 문제라면 문제지. 젠장. 어떤 음악이든 들리기만 하면 다른 걸 못하고 그 음악을 들어야만 하거든. 그리고 그걸 바로 암기하고 영원히 외워버린단 말이야. 내 안에는 음악이 너무 많아. 웬만하면 그걸 위장 속에 보관해 두려 하지. 하지만 그 음악들이 머릿속에서 멜로디로 변해 튀어나올 때면 난 정말 미쳐버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전철역에서 다시 혼자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날 약 올리려는 건지 음악이 사라졌지 뭐야. 내가 보기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 미로 속 어디엔가 닿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오페라의 유령처럼 웃음소리를 질식사시켜 버린 것 같았어. 그 영혼 비슷한 환영에 출연해 정신이 너무 팔렸던 나머지 난 시계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지. 베렌시올 선생과의 진료 시간에 심각하게 늦어버린 거야. 형제들, 지하 30m에서 시벨리우스를 생각하느라 지각 때문이 아니라 그 웃음소리 때문에 반쯤 혼란스럽고 반쯤 부끄러운 마음으로 출구를 향해 줄을 섰어. 그리고 나의 모든 물질적, 영적 문제에 대한 구원을 찾아야 할 정부 건물로 향해 갔지. 형제들, 맹세컨대 정말 그 웃음소리에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다고. 바깥은 8월인데도 뼈가 녹을 것 같이 추웠어. 정부 청사의 거대한 건물을 보고 있자니 내가 한없이 작아지더군. 좀 더 주술적인 시대에 살았던 성당 앞에 서게 된 신자들과 같은 느낌을 나도 받은 거지. 아니면 국립갤러리, 마구 뒤적여진 4개의 가방, 380크로네. 말썽을 좀 부렸지만 곧 애정을 갖게 된 귀여운 다마고치. 며칠 후 짭짤한 크로네로 변신한 3개의 운전면허증에 가서 그림을 감상할 때 느꼈던 그 마비 효과와 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특히 아무 그림도 없는 빈자리의 상태가 인상 깊었지. 34번 방. 살아있는 한 나는 영원히 그 방 번호를 잊을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도로를 마주한 창문으로 D현의 튜닝이 엉망인 바이올린이 바흐 무반주 파르티타 2번의 사라방들을 연주하는 소리가 혐오스럽게 들려왔거든. 마치 내가 싫어하는 쓴 음료를 들이켠 느낌이었어. 신성한 성전에 그렇게 모욕적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두다니. 30번에서 36번 사이의 방을 관리하는 여자에게 잔소리를 할 뻔했지. 하지만 참았어. 그냥 찌푸린 얼굴을 하고 그 여자를 쳐다봤더니 나에게 미소로 화답하더군. 내 상냥한 라틴 남자 분위기가 부리는 마법이 그런 거야. 34번 방. 그리고 그림 없음. 나는 30분 동안 벽 한쪽에 서서 그렇게 크지 않은 렘브란트 파레인의 그림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았지. 유럽 순회전으로 그의 그림이 출타 중이신 것 같았어. 하지만 그림 없는 빈자리를 감상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혼을 설지우는 법. 렘브란트에 의해 감춰졌던 벽과 그렇지 않은 벽의 색깔 차이가 세월의 흐름을 여과 없이 드러내더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시간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구나. 라틴어. 수없이 거쳐가며 눌어붙었을 노르웨이인들의 시선들. 양파 껍질들처럼 들러붙었을 거리의 매연들. 뭐 노르웨이산 자동차나 난로가 그런 매연을 뿜어낼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말이야. 벽은 전시된 작품 같은 건 개의치 않는다는 듯 푸르죽죽한 색을 띠고 있었어. 그 반대로 그림에 가려졌다 이제는 노출된 벽은 용감하고 생생하며 좀 더 밝고 긍정적인 이젠 좀 물러서세요
내 차례예요 같은 종류의 색상을 띠고 있었지. 그리고 경계, 두 초록 사이의 경계는 렘브란트의 정확한 실루엣을 표시하고 있더란 말이야. 브라보, 훌륭해. 렘브란트의 빈자리 옆에 어떤 그림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후 난 또 다른 그림의 빈자리를 찾아 오슬로의 모든 박물관을 찾아다녔지. 서너 군데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여러 대의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는 정부 청사의 거대한 로비에 들어섰을 때 거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쓸고 가더군. 노르웨이인들은 해가 나면 더위에 쪄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건물 내부를 안내하는 한가한 공무원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어. 바로 옆에는 하행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흡족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볼일을 다 본 시민들이 내 옆을 아주 가까이 지나고 있었지. 바로 그때 그녀를 보았던 거야. 사실 난 노르웨이에 별 마음이 없어.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지. 하지만 형제들, 바르셀로나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노르웨이 시민권을 따는 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계속 돈을 넉넉히 보내준다면 말이야. 이 모든 건 베렌시올의 손에 달려 있었어. 시민 여러분이 나에 대해 제기한 수많은 불공정한 불평들을 검토하고 아니 대체 이 착한 키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결정을 내려주어야 하는 건 그였지.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노르웨이에 정이 가지 않는다 해도 난 여기에 남고 싶었거든. 어떤 고약한 보스니아 놈하고 담배를 밀수하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꽤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생각만으로도 어질어질하구먼. 그리고 팬티 속에 1,000크로네짜리 지폐를 두둑히 넣고 나타난다면 소니아도 더 이상 거시기가 작다고 하지 않을 거야. 그 정부청사 로비에서 내 인생 처음으로 그녀를 봤어. 그녀는 나에게로, 나는 그녀에게로 에스컬레이터라는 마법의 벨트를 타고서 서로에게로 다가갔지. 그녀의 눈동자는 폭포 아래 있는 물 웅덩이 색을 띠며 나를 바라봤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타고 가듯 머리카락을 흩날려 주었어. 길이가 짧고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몸매가 완벽하더군. 그리고 그녀 역시 형제들, 내가 입이 벌어진 채 그녀를 바라보는 것과 거의 같은 강도로 나를 바라봤다고. 처음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간 노르웨이 여자였지. 굉장한 여자였어. 굉장한 여신이었지. 서로에게 아주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미동도 없이 서로를 지나쳤어. 그때 나는 그녀의 향수, 피부, 옷에서 퍼져 나오는 향기와 그녀의 기억에서 샘솟는 은은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지. 아주 짧은 순간 지속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느낌이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 더 이상 그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 여신이 혼자서 강림하는 중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 그리고 나는 입이 벌어진 채 경외심 가득하며 아주 급하게 솟는 욕구에 홀려 넘어지고 말았어. 크게 이야기거리가 없는 베렌시올 선생을 찾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날아가다가 말이야. 그는 아마 15분 전부터 화가 나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검토 기회에 늦는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녀도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는데 내가 그녀를 자세히 보는 것처럼 강렬하게 나를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어. 발키리의 느낌이 났다고. 그리고 우리는 도둑도 노르웨이인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도 마녀들도 지겨운 싸움들도 잔인한 소니아들도 없이 온 우주 속에 우리 둘만 존재한다는 복제 불가능의 감정을 느꼈어. 우리 둘은 그런 감정을 동시에 느꼈고 같은 생각을 했기에 에스컬레이터의 끝에서 나는 다시 내려가는 길을 그녀는 다시 올라가는 길을 택했지. 나는 충동적인 편이라 만일 그녀와 내가
똑같은 지점에서 서로를 다시 스친다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웃기지만 좋은 상황인지 가늠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어. 하지만 그녀도 결국은 똑똑하기 그지없는 노르웨이 여자였던지라 발걸음을 멈추더니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더군. 형제들, 그녀가 페넬로페의 정절로 그 느려 터진 에스컬레이터에서 우리의 관심 바뀐 사람들과 한데 섞여 있는 내가 내려오기를 몇 날, 몇 달, 몇 년이고 기다리더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고 섰을 때 나는 그녀가 나보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더 큰 것이 확실하고 역시 폭포 아래 웅덩이 같은 색의 눈을 가져 잘못했다가는 풍덩 빠져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웃으며 그녀에게 내 이름은 아베라르드입니다. 당신은요? 라고 말했어. 드디어 만났군요. 우리는 자리를 구석으로 옮겼고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내 손을 쓸어내리며 마치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이름을 불러보는 듯 아베라르드라고 되뇌더군. 이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 정말 예쁘군요. 베른시올 선생과의 인터뷰는 잘 끝났나요? 물론 노르웨이가 엄청 넓기는 하지만 결국 당신을 찾아낼 줄 알았죠. 그녀는 웃으며 마치 이런 눈은 처음 본다는 듯 내 얼굴을 가리켰어. 내게 가까이 다가와 벨벳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 당신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즈데샤 샤르트 씨, 이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눈을 본 적 없어요.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 당신은 나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오.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몰랐을까? 나를 놓지 않으면 아무리 당신의 변호사라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난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고요. 약간 당황하여 팔을 풀며 좀 삐진 듯이 말했지. 최종 결정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저도 참석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노르웨이어를 잘하신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하신다면. 고마워요. 그녀의 말을 끊었어.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지. 당신도 노르웨이어를 아주 잘하잖소? 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의 대화를 이어갔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출신인지는. 그녀는 뿌리를 부정하는 내 모습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거야. 조용하게 아래만 바라보더라고. 나는 겁이 났고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됐어. 그녀가 중요하다면 중요하다는 거니까. 왜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걸까? 젠장, 응? 왜 바르셀로나에 태어났단 말인가? 몬테스 칼리오소에 날 낳아주지 못한 저주받을 아빠, 그리고 엄마. 아, 엄마는 아니다. 엄마는 즉시 구제했다. 발키리를 깊이 사랑한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 이탈리아에 관한 문제들을 금방 잊어버렸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너무 뜨겁길래 얼른 놓아주었지. 그녀는 마치 뭔가 맛을 보듯 손가락 끝으로 나의 피부를 건드리더군.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목소리가 낮아졌어. 간단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건강검진 기록까지 요구하니까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 일어나시죠. 원하면 제 택시를 같이 타셔도 됩니다. 나는 기쁨 앞에 섰고 그 기쁨을 온몸의 구멍으로 흡수했지. 그제야 왜 나의 운명이 내가 사막에서 도망쳐 평화와 즐거움의 도시 오슬로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어. 이졸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당신 침대로 날 데려가줘요, 여신이여. 벌어진 입, 처녀의 입, 소심한 입, 거절의 입을 하고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나는 조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지. 좋아, 엘로이자, 우리의 휴가지로 좋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저쪽 문으로 내리세요. 도로가 좋아 보여요. 이스라엘의 아주 작고 고요한 마을인데 살로우와 아주 가까워요. 텔 아비브로부터 북쪽으로 50km, 하이파로부터는 남쪽으로 20km 정도 가면 나와요. 명화 같은 풍경의 해변과 항구에는 야생의 환경, 어부들의 전형적인 삶과 전통 음식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친절한 모습을 발견하러 오세요. 아주 매력적일 겁니다.
LR 항공으로 2장 예약하면 되겠죠? 2000년 새해를 거기에서 맞이하면 되겠네요. 그녀는 주의 깊게 내 말을 들어주었고 나는 속을 터놓고 싶었어. 좋아요. 그녀에게 말했지. 그럼 내가 노르웨이인이 되고 난 뒤에 도르에 갑시다. 그때 발렌시올 선생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에게 여권을 내주고 나는 노르웨이 발키리 옆에서 평화롭고 고요하게 몇 년을 보내는 모습이 흐릿하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그리고 갑자기 내 얼굴은 창백해졌지. 망할 베렌시올 선생. 아직 아무 서류에도 사인을 안 했잖아. 나는 곧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 날 좀 기다려줘야겠어요. 엘로이자. 급한 일이 있는 걸 깜빡했어. 하지만 나는 잠깐이면 돼요. 그녀의 말을 끊었지. 내 사랑, 여기서 기다릴 거죠? 그리고 나는 섬세하지 못하게 손목시계를 보고 말았어. 그녀는 고갯짓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은 후 내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한참이 지나서야 폭포수 아래 웅덩이 색이 진흙빛이 된 것을 알아차렸지. 나는 중세의 기사처럼 힘차게 위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엘로이자를 만나보지 못한 불행한 중생들을 이리저리 밀쳐내며 최선을 다해 의사선생 앞에 도착한 후 국적 변경의 조건을 수용하며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흥정도 반항도 소란도 없이 사인을 하고 기쁨을 아는 채 돌아왔어. 하지만 일은 늘 뜻대로 되지 않는 법. 그건 노르웨이에서도 마찬가지였지. 베렌시올 선생, 발키리 엘로이자가 선생이 일하는 정부청사의 산자락에서 폭포수 아래 웅덩이 같은 눈을 하고 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네, 베렌시올 선생. 결국 그는 수치스럽고 불확실한 7분을 기다리게 한 거야. 1, 2, 3, 4, 5, 6, 7. 분의 말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어쩌면 나는 새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있었지. 사탕발림 가득한 라틴족의 미소를 띠고 그 앞에 앉았을 때 의사 선생은 거의 2시간 동안 안경을 닦는 것 같더니 나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더군. 아빠가 그 말을 할 때 표정과 완전 똑같지. 얘를 대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고. 응, 엄마? 자동차도 말도 엽총도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아버지는 날 사람 취급한 적이 없었지. 이제 그만 너무 역겹고 토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은 아직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스테시아 샤르트 씨? 좋아요. 팔에 1년 번호를 찍어주시죠. 노르웨이 만세. 좀 바쁘거든요. 빨리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요. 전 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테샤 샤르트 씨. 주변에 사람들만 많지 않았다면 이 종이칼로 교구의 성직자처럼 살찐 내 목을 그어버리는 건데 난 엘로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노르웨이인이 되고 싶은 거라고. 내일 면접이 하나 있어요. 가정의 방문에 세탁기를 고치는 수리공 일입니다. 잘 됐군요. 30분 동안 생각하더니 당신에게 적합한 일 같습니다. 빵이 나는 곳이 내 조국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직자는 내가 어떤 비밀 메시지라도 전할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전 진심으로 노르웨이를 사랑합니다. 베렌시올 선생. 전 당신의 시민권을 심사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석 달치 연금이 여전히 밀려있고 공공 질서를 훼손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 16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자식들, 노르웨이 구직자들은 내가 금발도 아니고 키도 크지 않고 거시기도 작다고 날 괴롭히려고만 해.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베렌시올 선생. 16건의 오해란 말인가요? 의사 양반의 짧은 대답은 모욕적이었지. 하지만 그는 안방에서 경기를 하는 중이었고 나는 군중의 지속적인 도발에 넘어갈 수는 없었어. 그러니 형제들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지. 나는 운명의 손에 놓인 사랑의 증표로 내가 원하는 건 나의 폭포수 웅덩이 곁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인터뷰를 끝냈어. 로비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지. 사람들 무리가 이리저리 뭉쳐져 있어.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굴 앞지르기는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날 기다리고 있는 축복받은 벽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온전한 기쁨만을 담은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미소는 무너져 내렸지. 엘로이자가 그곳에 없었거든. 그래, 어쩌면 저기, 아니면 좀 더 앞에, 혹시 휴지통을 찾으러? 아님 누굴 잠깐 보러?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엘로이자의 소멸을 설명하는 시나리오는 내가 가진 것만 2,000개였어. 주변을 둘러봤어. 낯선 얼굴들만 가득한 가운데 내 발키리의 얼굴만 없더군. 나는 실망했고 내 영혼은 엘로이자여 나의 폭포수 웅덩이여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했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온 동네를 찾아다녔어. 샅샅이.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젠장, 젠장, 젠장. 차에 치였으면 어쩌나? 납치라도 됐을까? 아니면 살해라도 당했을까? 생각하며 50번이나 거리에 나가봤어. 동네를 살펴보고 또 살펴봤고 폭포수 아래 물 웅덩이 색에 눈을 가진 여인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으려 쓰레기통도 몽땅 뒤졌지. 하지만 세상은 끝났고 엘로이자를 절대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 늦은 오후 지치고 배고프고 땀에 젖어 목이 마른 채 나는 정부 청사로 돌아왔고 킹 크림슨의 소리 세계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저 당신들 모두가 폭발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아, 형제들, 자네들 말고 저 사람들 말이야. 크림슨의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서 오르테르 하우스 가테의 음반 가게가 예를 들면 In the Wake of 포세이돈을 사고 싶은 척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리고 1시간 후에 내 지중해실 미소로 당직을 서는 지그리드에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크림슨을 들으며 모든 걸 잊기에는 오르테르 하우스 가테의 가게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며 지하철에서 내렸지.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지하철 통로에 흰색 타일을 보니 몇 시간 동안 숨어 잠잠했던 멜로디가 다시 떠올랐고 심지어 크림슨을 버리고 급히 시벨리우스나 한 방 맞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나는 슬펐거든. 형제들 정말 슬펐다고. 도시에 존재하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황량한지 최초의 순교자 성 스테파노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말했었지. 그 이상한 장소에서 음악의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려오리라는 희망을 안고 지하철 세 대를 그냥 보냈지만 나는 운이 없었어. 오히려 반대로 거만한 자세가 몸에 밴 검은색 머리와 푸른색의 어떤 여자가 내 옆에 스피커와 사탄의 기계를 설치하고 미소로 협박하더니 카세트 테이프 반주에 맞추어 가장 대중적이고 부르기 힘든 오페라의 아리아로 구성된 부끄럽기 그지없는 목록들을 불러나가지 않겠어? 가짜 소프라노가 아리아로 공기를 가득 채우는 동안 나는 여자의 머리통을 깨버려야 할지 아니면 성대 줄을 끊어야 할지 헷갈리더군. 하지만 난 여전히 적진에서 경기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기로 했어.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나는 바로 다음 열차를 타고 그곳에서 달아나기로 마음먹었지. 그렇게 열차가 도착했고 여자는 나의 출발에 경의를 표하며 조용해지더군. 열차칸은 거의 비어 있었어. 열차의 문이 한숨을 내쉬며 닫히는 순간 아주 깨끗하고 정확한 그리고 거의 비웃는 듯한 핀란디아의 그 주제가 들려오는 거야. 승강장에서 나는 소리였어. 나는 절망적으로 문을 멈추려 문 사이에 억지로 손을 집어넣었지.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듯 두 문짝은 나의 요청을 두 동강 내고는 출발해 버리더군. 내 의지와는 반대로 꿈을 향한 어떤 희망에서도 나는 멀어지고 있었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나 바르셀로나의 키키는 오르테르 하우스 가테에서의 실수를 벌써 깨닫고 있었지.
근무 중이었던 지그리드가 나에게 포세이돈을 주려 했지만 진열대 위에 쌓여 있는 페레브로스의 마지막 독주의 앨범이 궁금증을 자아내더군. 그게 정말 마지막 독주회였다면 그는 죽어 마땅해. 왜냐하면 얼마 전 오슬로에서 기돈 크레머와 연주를 해서 날 부자로 만들어줬던 그 연주회는 뭐냐는 거지. 궁금해진 나는 CD를 틀어달라고 했지. 슈베르트, 언제나 그렇듯 내림나 장조로 울어. 하지만 피셔 머시기라고 하는 놈은 제기랄. 맙소사, 뭐 이렇게 이상하고 프립스러운 게 있지? 나는 5번이나 들어보고 CD 한 장을 훔치기로 했어. 왜냐하면 그 대단한 음악을 내가 소유하는 것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런데 가죽 재킷의 주머니에 CD를 넣고 나의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호텔 앞에서 실실 웃고 있는 베렌시올 선생을 만났지. 양옆에 제복을 입은 뚱뚱한 공무원 2명을 대동하고 왔더군. 그는 나에게 대체 어디 그렇게 오랫동안 처박혀 있다 나온 거냐고 물으며 날 2명 중 1명의 고릴라에 넘기고는 극악의 높은 계급의 누구누구 경이라고 알려주더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알고 보니 내 변호사가 발키리를 추행하려 했단 이유로 날 고발했고 그 보스니아 개자식은 날 신고하며 내가 무슨 밀수한 담배를 반값에 공급하는 불법 조직의 대장이라고 해놨다더란 말이지. 그런 2가지 거짓 고발에 난 너무 화가 났지만 2공무원은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손짓을 했어.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할 수만 있다면 형제들, 이건 바르셀로나인들에게 보내는 바르셀로나 출신 키킨의 첫 번째 편지가 될 테지. 하지만 경찰의 닭장차가 노르웨이스럽지 않게 너무나 흔들려 그건 힘들 것 같군.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 키킨,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할 때야. 지금 당장 우유와 치즈로 채워진 바이킹족들에게 말해야지. 엄마 없이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거라고.